이번 시간에는 남북국 시대 발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해의 건국을 보려면요, 고구려 멸망으로 좀 올라가 봐야 되는데, 668년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대거 이제 요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 요서 지역에는 당시 당나라의 영주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는데요. 이 영주 지역에는 이제 끌려온 고구려 유민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말갈족, 그다음에 거란족, 이런 많은 사람들도 당에 의해서 강제 이주되어서 여기에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당의 통제를 받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의 통제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696년에 거란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발갈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들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문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당나라 군대와 대종이 이끄는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더 동모산으로 이동한 대조영이 동모산을 기점으로 해서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나라의 등장,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이 진이라고, 대조영이 세운 진이라는 나라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713년에 가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하게 되죠. 그 말은 이제 대조영을 인정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이제 나라 이름도 진에서 발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대조영을 이어서 왕에 오른 이제 무왕은요, 자, 시호가 무왕이잖아요. 그죠? 그럼 좀 이렇게 무력을 행사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왕은 이제 이렇게 흑수말가를 이제 토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흑수말가의 토벌을 이제 자기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동생은 사실은 좀 친당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흑수말가의 토벌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당나라로 망명을 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왕이 당나라에다가 자기 동생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또는 보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이 무왕의 동생을 돌려보내거나 처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왕이 직접 군사를 보내서 산동 지역, 즉 이제 당나라 등주 지역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발해가 이제 당나라 지역을 공격을 하니까 당나라는 신라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발해를 좀 공격해라. 그래서 신라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때가 한참 겨울이었고 엄청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위에 싸움을 하다 보니 군사적인 사기도 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 그래서 신라군은 그 자리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결국 공격을 했던 발해나, 그 다음에 공격을 당했던 당나라나, 그 다음에 그걸 도와주러 갔던 신라나, 어느 누구도 별다른 이득이 없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왕 입장에서는 이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일본 또는 돌골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긴 하지만, 이 산동 지역 공격 이후에 가면 이제 이 전쟁보다는 좀 화친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등장하는 왕이 문왕입니다. 문왕. 문으로 이제 흥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왕은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나라와 친선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신라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이 대립 관계를 좀 개선하게 됩니다.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당연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발해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역사 계승의식 부분에서 사실은 잘 맞지가 않았던 거죠. 대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동성을 이제 발해가 공격했을 때 신라가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왕 때에 가면 조금 해소가 되는 측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왕은 이제 이 상경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왕 때에 가면 이제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옛땅, 그 이상을 이제 발해가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래서 이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넓은 영토를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926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그 발해 이제 통치 제도를 보면 발해는요, 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해의 왕이나 왕비는 자기 스스로를 황제 또는 황후라고 부르면서 황제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와 동등하게,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라고 하는 통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발해도 삼성육부제를 실시하는데 다만 명칭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당성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정당성에 이제 이 장관이 이제 대내상인데 이 대내상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을 운영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이렇게 세 개씩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운영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나라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지방은 이제 5경, 15부, 62주 이렇게 두게 되는데 5경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15부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 그리고 62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이러한 것을 62부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 말단에는 이제 촌이 두어지게 되는데요. 촌은 그 당시에 그 토착적인 세력이었던 수령이 직접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견되는 지방관은 대체로 고구려 유민들이었을 것이고 그 촌에 존재하는 그 토착 세력인 수령들은 대부분 말갈족이었겠죠.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어떤 통합에 통한 이 지방 지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는 중앙에 시비를 두었다 그러고 지방군은 이 지방의 지방관들이 통솔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발해를 볼 때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건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인들의 결합을 통해서 건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속하느냐 또는 고구려를 계승했느냐 또는 발해 국가로 봐야 되느냐 이러한 이제 정통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발해를 건국하고 통치했던 그 통치자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록을 잠깐 보시면요, 그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입니다. 국서 내용 보면 우리는 고려의 옛 땅을 되찾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말하는 우리는 발해인 거고요. 또 고려는 고구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자기네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일본이 발해에 국서를 보내면서 답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발해 국왕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니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려 국왕이라고 칭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이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구려와 발해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단순히 이제 역사 계승의 시기에서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해의 문화 중에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정해 공주묘인데요. 이 정해 공주는 문왕의 둘째 딸입니다. 이 정해 공주의 무덤을 보시면 일단 돌방 무덤이죠. 그리고 천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무덤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 정해공주의 무덤을 쓰면서 고구려 무덤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발해의 불교 유적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불병자상과 그다음에 석등의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고구려, 여러분이 고구려 불상하고 놓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구려의 어떤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였던 상경성의 발굴을 한 결과 온돌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해주 일대에서도 이 온돌을 발굴했다라는 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이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만의 난방 방식이죠. 이걸 이제 발해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발해는 고구려 문화만 계승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나라와의 이제 관계 개선 이후에 당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당나라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정효공주 무덤입니다. 정효공주는 정혜공주의 동생입니다. 즉 문왕의 넷째 딸이고요. 792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정효공주 무덤을 자세히 보면 벽돌 무덤이죠. 그 다음에 천장에 주림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벽화를 보면 벽화에 이제 관료들이 서 있는데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관료들이 입고 있는 관복이 당나라 관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벽돌 무덤 양식, 그 다음에 벽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복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당나라 문화의 영향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왕의 자식들 딸 둘이 한 사람은 고구려 계승한 무덤을, 한 사람은 당나라 문화를 계승한 무덤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발해 문화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문화에서도요,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는데, 이 영광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쌓은 탑입니다. 삼국의 탑은 각각 특징이 있죠. 중국은 벽돌탑, 즉 전탑, 우리나라는 석탑, 일본은 목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벽돌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탑인 거고요. 이 발해가 이 전탑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불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왕이 상경성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그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성을 꾸미는데 그 도성을 꾸밀 때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획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뻗은 주작대로, 그죠? 그 주작대로 똑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성의 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발해가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유학자들을 교육하는 국자감을 주게 되고 많은 유학생을 당나라에 파견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문왕이라고 하는 때에 당과 친선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당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결합이 되겠지만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고구려 계승하는 문화와 발해와의 관계 속에서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인 모습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발해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신라와의 발해의 관계를 보면 우왕 때는 서로 이제 좀 불편하고 대립적이었죠. 그러다가 문왕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발해의 이제 무역로 중에서 신라로 연결되는 신라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발해와 신라는 대립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당나라의 유학가였던, 그래서 당나라 빈곤가를 두고 이제 그 발해 유학생들과 신라 유학생들 간에 굉장한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발해나 신라가 유학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신라와 발해는 200년 동안 충돌 없이 평화롭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그리고 현재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